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디지털 경제와 금융의 모든 것을 알아보는 인포맥스티, 저는 오진석입니다. 자, 오늘도 스쳐가는 정보가 아닌 오래도록 남는 지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포맥스티 지금 시작합니다. 네, 차고 넘치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균형 잡힌 전문가의 인사이트 만나보겠습니다. 인포맥스 인사이트인데요. 자, 오늘 만나볼 분은요, 구니스의 이윤재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최근에는 디지털 기술이 우리 사회와 일상까지 영향을 굉장히 크게 미치고 있습니다. 오늘 인포맥스 D에서는요, 메타버스를 이용해서 교육 콘텐츠 만들고 있는 이윤재 대표와 함께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대표님 오신다 그래서 인터넷을 좀 찾아보니까 이제 관련된 키워드가 스마트 블록이라는 게 나옵니다. 스마트 블록이 뭡니까? 일반적인 블록 장난감에 어떤 온라인 디지털 기술을 접목을 해서 아이들이 어떤 게이미피케이션, 어떤 재미와 어떤 교육적인 효과를 동시에 누릴 수 있게 만드는 장난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블록인데 이제 디지털화가 가능한 블록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스마트 블록을 좀 더 알고 싶어서 사실 검색을 더 해봤는데 대다수가 이제 블록체인이 대부분이 나옵니다. 스마트 블록이다 보니까. 네, 대표님 말씀하시는 스마트 블록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많이 화제되는 메타버스라고 하는 거는 이미 어떤 일반 플랫폼 기업들이 구성되어 있는 공간에 사용자들이 참가를 해서 거기서 생활을 한다든가 서로 어떤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공간이라고 하면, 저희가 이제 추구하는 스마트 블록이라고 하는 거면, 그렇다면 이 메타버스 공간이라고 하는 3D 객체 공간을 어떻게 구성할 수 있을까? 그러면 이 3D 객체 공간을 구성하기 위해서 3D에 대한 기본 개념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 공간을 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배치를 해야 되고, 어떤 일련의 과정들을 오프라인에서 3D의 개념을 체험할 수 있는 어떤 형태의 교구, 블록을 활용을 해서 체험을 해보고, 그렇게 만들어진 블록과 자신이 만들고 있는 구조물을 온라인에 다시 옮겨서 이 구조물들을 배치를 통해서 이제 메타버스의 공간을 구성하려면 이렇게 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거를 어떤 교육적인 효과로서 같이 접목한 제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기존에 이제 많은 회사들이 메타버스란 거를 하겠다고 했을 때는 메타버스 안에서 움직이는 것만 보통 생각을 하는데 이제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거를 어떻게 만드는지를 좀 더 집중을 했다. 그렇습니다. 그런 설명이시고, 지금 가지고 나오신 걸 보니까 그 블록의 일부분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런 관절 형태로, 그러니까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건 그렇습니다. 일반 미취학 아동들이라든가 초등학생들이 자기가 이제 앞으로 메타버스, 3D 그래픽, 게임 디자이너가 되고 싶다고 하려면 기본적으로 3D 그래픽 디자인을 배워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컴퓨터의 어떤 전문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고 구매를 해서 자기들이 공부를 하고, 그리고 이제 3D가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러기 전에 3D 프로그램을 다룰 수 없는 미취학 아동이나 초등학생들은 그 프로그램을 다루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거국적 성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니까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는 그런 프로그램을 향후 배우기 전에 사전학습으로 과연 3D는 어떻게 구성할 수 있을까? 그냥 단순히 교과서에 정육면체, 정삼각기둥 이런 것들이 어떤 교과서나 텍스트 그림으로 있는 게 아니라 손으로 만져보고 이거를 구성물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그거를 학습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구성을 하고 있고 관절 형태로 지금 만들어 놓은 제품입니다. 네, 사실 저도 어렸을 때를 생각을 해보면은 레고라든지 아니면 과학 상자 이런 것들을 뭔가 내가 만드는 이런 것들을 하긴 했는데 그거를 온라인으로 올리겠다는 생각은 애초에 하지도 못했었거든요. 그럼 이제 스마트 블록, 메타버스를 옮겨가는 그 과정이 핵심일 것 같아요. 핵심 기술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두 가지로 저희가 분류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스마트폰 사양에 따라서 라이다 센서라고 하는 걸로 3D 스캔을 통해서 만들어 놓은 구조물을 옮기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사진을 전면, 후면, 측면으로 찍어서 그거하고 유사한 3D 구조체를 데이터베이스에 끌어와서 그거를 매칭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 기술로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업로드가 된 다음에 그거를 이제 아이들이 계속해서 발전을 시킬 수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구경만 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단계에서는 현재로서는 저희가 이제 네트워크 연동은 이제 조금 다음 단계로 보고 있고요. 예. 현재까지로서는 자신이 만든 어떤 공간을 이제 재배치를 한다든가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 게임 어떤 요소를 좀 넣는 건데 향후에는 내가 옆집에 사는 어떤 예. 처리의 공간을 방문을 한다든가 서로 어떤 그 공간에 대한 어떤 것들을 체험을 해가면서 어떤 네트워크 형태로 구성하는 것까지 구상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 초등학생들이 이제 앞서 제가 이제 언급했던 로블록스라는 게임을 엄청 많이 한다고 맞습니다. 하는데 예. 그 이유가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예. 뭔가 미션을 하는 거를 되게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아마도 이제 대표님께서 구상하고 있는 그런 것 등의 최종 목표가 협동하고 이런 그렇습니다. 것들이 아닐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예. 한 2년 반, 3년 동안 이제 아이들의 교육 현장에서 가장 많이 바뀐 거라고 보는 거면 아이들끼리 서로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예. 사실상 뭐 학교를 가도 마스크를 쓰고 있고 뭐 선생님들이 서로 말을 하지 말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 때문에 어떤 협동이나 어떤 그런 부분이 좀 결여된 부분이 있는데 예. 오프라인에서도 저희가 구성하는 것들이 어떤 점선 면단이다 보니까 혼자서 아주 작은 건물을 만들 수도 있지만 서로 협동을 통해서 큰 건물을 만들 수도 있고요. 또 그리고 공간도 나는 오늘 집을 만들 테니까 너는 학교를 만들고 예. 교회를 만들고 병원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서로의 공간들을 서로 어떻게 만들지를 협동을 하고 그것들이 어떤 그 협동하는 환경에서 메타버스라든가 도시를 어떻게 구성하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학습적으로 풀어가고 싶습니다. 네, 사실 제가 말씀드리면서 이제 개인적인 궁금증이 생겼는데 처음에 이거를 이제 컨셉을 학부모님들께 설명을 드리면 좋다고 하겠지만 예. 막상 만들고 이거에 계속하는 걸 보면은 일종의 게임이라고 생각을 해서 예. 싫어하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실제 반응은 어떻습니까? 실제로는 저희가 이제 뭐 다 제품을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예. 굉장히 소재가 이제 점하고 선을 연결하다 보니까 선에 해당하는 부분이 조금 이제 유연하고 말랑한 소재를 썼습니다. 그걸 이제 저희가 이제 특정부로 말씀드렸는데 아이들 그 스푼 그러니까 예. 애기 스푼하고 젖꼭지 소재로 만들어서 굉장히 부드럽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게임처럼 노는 것보다 일단 안전한 소재로 만들었고 그리고 밟아도 아프지 않는 거를 저희가 더 강조를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오히려 만족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군요. 예. 이제 놀이 도구로서의 그쵸. 기능성에도 만족을 하시는 편이고. 예.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메타버스 관련된 이야기도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메타버스라고 보통 하면 앞서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오프라인의 결과물을 그대로 온라인으로 많이 예. 옮기고 거기서 뭔가 수익을 창출하고 이런 것들이 기업의 최종 목적이 될 텐데 예. 스마트 블록은 그 반대의 경우로 보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렇게 하기로 결정한 이유가 뭐였습니까? 사실은 그 전에 저희가 이제 만들었던 제품인데 그 이제 예. 미술용 액세서리 제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이제 저희의 장점은 수많은 컨텐츠들을 무료로 제공을 하고 콘텐츠를 무료로. 그리고 하드웨어를 구매 시에만 그 컨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사업 모델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왜 그랬냐고 물어보면 아시다시피 그 요즘 가장 이슈화되고 있는 게 이제 앱 뭐 이런 게임들의 어떤 수수료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게 어떤 비즈니스의 어떤 좀 빈틈이라고 보는데 무료로 앱을 올리는 거에 대해서 기존의 구글이나 애플 같은 플랫폼 회사들이 수수료를 부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양질의 컨텐츠를 무료로 올리고 그거를 사용하기 위해선 하드웨어 제품을 구매하는 방식을 취한 겁니다. 그러니까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100이라고 하는 어떤 컨텐츠를 구매를 했을 때 실제로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거는 30%를 제외한 70%인데 예. 저희는 100이라는 컨텐츠를 무료로 제공을 하고 그리고 30% 정도에 되는 하드웨어를 제공을 하다 보니까 가격적으로 봤을 때 거의 2배 정도의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메타버스 관련된 교육용 컨텐츠들을 그냥 온라인에 올리거나 뭐 어떤 플랫폼에 구매를 하도록 유도를 하는 거는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검증되지 않은 제품이다 보니까 예. 구매하기가 좀 선뜻 꺼려지는데 그렇겠죠. 예. 실물이 있다 보니까 이거는 컨텐츠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굉장히 저렴하면서 효율적인 교구라고 하는 인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으로 접근했습니다. 네, 뭐 교육용 도구로서 좀 더 생각을 하는 예. 편인데 실제로 그렇게 했을 때에 상당히 경험적으로 좋은 결과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예. 장난감을 통해서 이제 현실 세계에 내가 온라인을 그림을 그리는 행위 그런 도구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도 다 메타버스로 인식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저희 이제 기존 제품의 기능 중에 이제 사진을 찍으면 그 사진이 이제 라인을 그려가지고 새로운 형태로 색을 칠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근데 그것들이 어떤 거가 되냐면 자신의 아이들이 이제 할아버지 사진을 찍어서 할아버지를 색칠을 해서 그 색칠된 할아버지를 무슨 메신저로 전송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데, 그러니까 어찌 보면 할아버지의 얼굴을 가상으로 아이들이 색칠을 해서 다시 보내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디지털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2차 재가공을 통해서 컨텐츠화가 되는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확실히 뭐 디지털 확장 그리고 혹시 뭐 디지털 트윈 맞습니다. 형태라고 예.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예. 장난감이 이제 아이들이 크면서 그걸 가지고 놀고 또 온라인 세상에서 내가 컸을 때도 쓸 수 있게 하는 게 상당히 좋은 컨셉인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대부분 디지털화가 이미 다 돼 있는 게 현실적이잖아요. 예. 뭐 게임도 많고 큰 회사들도 많이 맞습니다. 하고 있는데 굳이 이제 아날로그로 된 이제 교구, 이 교육 장난감을 디지털로 하기로 결정했던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이제 아이가 이제 나중에 건축 디자이너라든가 그 메타버스에서의 어떤 공간을 설계하는 공간 디자이너 뭐 이런 것들이 유망주복으로 이제 예. 언급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공간을 디자인하거나 건축을 할 때 되게 중요한 법칙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물리학적으로 뭐 어떤 중력의 법칙이라든가 어떤 수학적으로 어떤 구조를 짜야지만 이 건물이 버틴다든가. 근데 그런 거에 대한 기본 개념이 없이 3D 지식만 배운다면 정말 이 건물이나 이런 가상의 공간들이 정말 현실에 맞게 지어진 건지, 그리고 그게 현실 세계에서 또 어떻게 또 작용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손으로 만져보고 구성을 해봐야지 교육적 효과가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어떤 그런 기초적인 개념은 아직 오프라인에서 하는 것들이 조금 더 낫고요. 또 두 번째, 사실 부모님들이 애들이 이제 뭐 예전에 그런 일이 있겠지만 뭐 공부를 한다고 뭐 비디오를 보고 있으면서 엄마 저 공부하고 있어요라고 하면은 잘 안 믿지 않으셨습니까? 안 믿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제가 나는 이제 엄마 나 스마트폰으로 보고 있어. 이거 공부하는 거야라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손으로 체험한 결과물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거를 디지털로 보여주면 부모님 입장에서도 우리 아이가 정말 스마트폰으로 노는 게 아니라 공부를 했구나라는 걸 어떤 이중적으로 확인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부모님들의 만족도를 좀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뭐 사실 아날로그로 된 이제 제품들을 만지면서 이제 메타버스를 경험을 하게끔 유도를 하는 그런 걸로 보이는데 예. 여태까지는 그런 형식의 제품이나 콘텐츠가 없었던 겁니까? 이게 뭐 보통 이게 이제 사실은 조금 이제 혼합된 형태인데 그 실질적으로 오프라인에서 제조를 하시는 분들과 디지털 뭐 게임이라든가 컨텐츠를 만드시는 분들 그리고 또 교육을 하시는 분들이 이 서로 간에 아직 그 어떤 융복합 이런 시도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이게 저는 사실은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 엔지니어 소프트웨어 출신인데 예. 이제 이 회사를 하면서 거꾸로 이제 제조 기술을 배운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전이가 좀 용이했던 반면에 기존에는 제조는 제조 쪽으로만 해서 물건을 만드시는데 치중을 하시고 네. 게임이나 디지털은 디지털로만 치중을 하시고 그리고 교육은 좀 출판에 치중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좀 혼합되지가 않았는데 예. 이제 앞으로의 트렌드는 아이들도 이제 디지털과 어떤 오프라인 제조 어떤 제품들의 융복합 제품들에 대한 수요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는 그 중간 지점에서의 어떤 사업화가 가능성이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스마트 블록을 이제 좀 정리를 해 보면은 예. 오프라인으로 온 메타버스 교육 콘텐츠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 말이 맞습니까? 뭐 일부가 맞고 이제 저희가 봤을 때는 그게 이제 규정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한정 지을 수 없군요. 예. 그러니까 뭐 오프라인이냐 온라인이냐 이런 것 같기보다는 이제는 이제 혼합돼서 서로 이제 어떤 혼합적인 경험을 하는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약간 게임적 요소를 넣어서 아이들이 계속 즐겁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컨텐츠적 재미 요소를 좀 추가한 제품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게임까지 좀 가미하다 보니까 이제 예. 아이들도 좋아하고 예. 또 이제 물건도 실제로 있다 보니까 부모님들도 조금 만족하는 뭐 예, 그런 그렇습니다. 걸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이걸 만들 때 소비자들이나 이제 시장에서 성공하느냐 예. 혹은 그 니즈를 충족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예. 처음에 이걸 시작하실 때 소비자가 원하는 게 뭐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그 디지털로 된 어떤 컨텐츠를 아직까지 소비자들, 특히 이런 아이들을 이제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있는 이제 부모님들이 선뜻 사기가 쉽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어떤 마트에 가서 뭐 이런 뭐 로봇 같은 10만 원짜리 어디서 광고에서 본 거는 사주는데 그건 사주죠. 근데 게임 컨텐츠가 2만 원이다. 엄마 나 디지털로 결제를 할게. 라고 하면 잘 안 사줍니다. 사실상. 절대 안 사줍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요런 부분이 하드웨어 아직은 예. 그 실물이 있는 거에 대한 어떤 구매 수요가 예. 부모님들한테 더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예. 그리고 저희가 봤을 때 가격대가 너무 그 높을 경우에는 부모님들이 좀 주저하니까 그 적정한 가격과 디지털이 결합된 제품은 소비자들이 좀 선뜻 살 수 있다고 믿었고 그걸 좀 오랜 동안 시도를 했었는데 그 전에 이제 1차 출시한 제품이 좀 좋은 결과로 저희가 판매가 잘 돼서 예. 그래서 이제 2차 제품, 3차 제품도 계속 출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갖고 계신 모든 제품들이 오프라인과 메타버스, 온라인의 약간 융복합 형태로 지금 이루어져 있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럼 결과적으로는 메타버스라고 하지만 예.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걸 가지고 하는 이제 교육 사업에 가까운 것 같아요. 예, 예. 네, 그러면은 이거를 교육적인 철학도 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교육적인 철학이라기보다는 이제 뭐 제가 이제 자녀가 있는데 그 요즘 아이들한테 이제 느낄 수 있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참을성들이 많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참을성이 없다, 예. 인내심이 없다. 왜냐하면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코비드 19이라고 하는 이 새로운 어떤 팬데믹 이후에 어떤 기존에 갖고 있던 질서랑 이제 이 이후 질서가 많이 변했다고 생각을 해요. 예. 가장 뭐 대표적인 게 이제 저희가 처음에 제품을 만들었을 때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이제 저희가 스마트폰이라든가 태블릿을 이용하는 액세서리 제품이다 보니까 대부분의 어떤 교육 관계자분들이 어떻게 아이들한테 태블릿 PC라든가 스마트폰을 줄 수가 있나요? 그런 건 너무 해롭기 때문에 못 주는 겁니다. 네. 라고 얘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TV조차 못 보게 하는데. 그렇죠. 예. 그런데 팬데믹이 끝나고 나서 제가 듣는 얘기는 저한테 거꾸로입니다. 어떻게 하면 애들한테 스마트폰을 뺏을 수 있나요? 이제 아이들한테 스마트폰과 디지털 기기는 어떻게 제어할 수 있는 수단이 아닌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상태가 됐군요. 그렇죠. 이거를 이제는 예전에는 주기 싫은 문제가 아니라 이제 뺏기가 힘든 존재가 돼버린 거죠. 2년 반 동안 아이들이 집에서 유일하게 즐길 수 있는 게 스마트폰, 태블릿 PC였으니까. 그렇군요. 그렇다면 과연 이 뺏을 수 없는 이 디지털 기기를 유튜브라든가 어떤 뭐 게임이라든가 이런 중독적 컨텐츠에만 노출을 시킬 거냐, 아니면 이러한 컨텐츠를 활용을 해서 교육적으로 좀 순화할 수 있는 순기능을 만들 거냐, 이런 포인트로 저희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 이제 팬데믹이 시작된 이후에 시작을 한 콘텐츠가 지금 나온 콘텐츠인데, 예. 그럼 결과적으로 메타버스로 이제 지향점을 삼으셨을 때 예. 메타버스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사회적인 역할도 좀 고민을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메타버스라고 하면 이제 예. 제가 그렇게까지 뭐 거시적으로 이렇게 대단한 사람은 아니다 보니까 그렇지는 않은데요. 메타버스라는 거는 사실은 그 전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 존재한다고 생각을 해요. 인간의 욕망이라는 게 자신 이외에 어떤 또 다른 존재를 다른 공간에서 표현을 하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들을 그 단순하게 거기 가서 공간에서 남이 만들어 놓은 공간이 아니라 자신이 만들고자 하는 공간을 만들고자 하는 거에 대한 어떤 유도 수단으로 저희 제품이 좀 존재했으면 하는 어떤 희망사항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제품 얘기를 좀 그만하고, 예, 그렇습니다. 예, 예, 네. 메타버스의 산업적인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워낙 홍보처럼 들리는 경우가 예, 맞습니다. 있어서 예. 많은 기업들에서 이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콘텐츠는 똑같이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런 콘텐츠, 게임 콘텐츠가 대부분이긴 한데 예. 그런 것들을 많이 시장 조사를 하셨을 것 같아요. 그걸 예. 보면서 뭐 경쟁을 하겠다는 생각도 하셨겠지만 어떤 예. 생각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이제 계속 그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 예. 디지털로 결제가 계속 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예. 그 결제를 어떻게 유도할 수 있을까라는 게 저는 계속 큰 고민이었는데. 결제. 그렇죠. 어차피 회사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저희는 수익 사업이고
다른 뭐 플랫폼 기업들이라든가 뭐 메타버스를 지향하는 분들도 똑같은 목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냥 우리가 메타버스 만들어서 좋은 세상을 만들겠다라기보다는 그게 어떤 사업화라든가 수익화를 위해서 어떤 창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저희가 보는 시점은 디지털로 결제를 하는 주요 어떤 소비자층과 아직까지 그 디지털이 아닌 거를 선호하는 층을 비교했을 때 디지털이 아닌 층이 좀 더 아직은 많지 않을까. 아직은 예. 특히 어린이들은 그렇다. 예. 그것에 중점을 주다 보니까 저희가 지향하는 어떤 메타버스라고 하는 것들은 실질적으로 봤을 때 그 플랫폼 기업에서 어떤 저희가 콘텐츠를 만들어서 판다기보다는 어떤 저희가 그 기본 개념을 좀 공부하게끔 하는 그런 쪽으로 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타버스 자체에서 뭔가를 하게 하겠다기보다는 이제 메타버스라는 세상이 어차피 올 예정이니 그쵸. 이거를 이해하는 도구로서 좀 뭔가 해보자라고 해서 시작하셨던 것 같은데 그러면은 대표님이 생각하실 때 이거를 시작할 타이밍이 코로나가 이제 한창 진행 중이거나 시작점이었던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때 메타버스가 이제 유행을 한다고 뉴스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 이건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 또 우려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왜냐하면 플랫폼이라는 거를 저희가 만들거나든가 작은 기업으로 할 수 있는 한계점이 있으니까 저희는 그 거대 기업의 사업 모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글하고 애플이 가는 거에 대한 어떤 틈새 시장처럼 저희는 거대한 플랫폼 회사들이 가고자 하는 방향성이 못 가지고 있는 틈새 시장 이 부분을 교육이라든가 3D 메타버스로 좀 중점을 잡고 거대 기업들이 못 갖고 있는 어떤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거를 저희는 좀 거꾸로 좀 니치 마켓으로 가고자 좀 타겟을 잡았습니다. 이 제품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하나는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거를 실제로 좀 해본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친구들이 반응이 어떻습니까? 뭐 교육적으로 효과가 있다든지. 일단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이 만드는 방법을 종이 매뉴얼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 디지털 스마트폰하고 태블릿에서 만드는 방법을 영상과 어떤 매뉴얼이 디지털로 다 제공이 됩니다. 굉장히 빨리 습득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빠른 디지털화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디지털하고 하드웨어를 접목했을 때 굉장히 좀 효과가 좀 빠르다는 걸 좀 느꼈습니다. 그럼 예전에 만났던 어린이들하고 이제 코로나를 경험한 어린이들이랑 디지털화 자체가 좀 수준이 다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그렇다고 계속 게임처럼 무슨 뭐 마인크래프트 게임이라든가 뭐 로블록스 같은 게임으로 바로 모든 것이 가는 소비자들도 있겠지만 점프를 이렇게 크게 할 수도 있지만 거기에 이제 중간점들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중간점에서 이제 구조물을 하는 거를 좀 즐기는 단계를 만들어 보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다 아시다시피 뭘 만드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많잖아요. 사실상 그걸 만들면서 또 성취감을 느끼는데 그거는 이제 무형을 만드는 거를 좋아하는 친구도 있지만 어떤 손으로 만져지는 거를 또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이 또 나름의 어떤 시장으로서 형성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아이들은 실제로는 이제 일부러 촉감놀이 같은 것도 하면서 굉장히 다양한 촉감을 발달시키는 놀이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메타버스 교육 콘텐츠라는 게 사실 제가 제 입으로 이렇게 단어를 말하고 있습니다만 크게 와닿지 않는 부분이 보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콘텐츠와 플랫폼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저희가 표방하고 있는 게 이제 제가 농담 삼아서 제가 저희 제품은 손으로 체험하는 메타버스라고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네, 손으로 체험하는 메타버스. 그러니까 이제 혹자분들이 이렇게 말이 되냐? 이게 메타버스는 가상인데 어떻게 손으로 체험하냐? 너무 억지가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보는 어떤 메타버스라고 하는 거는 과연 그 메타버스 세상에서 무엇을 하고 놀 것이냐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뭘 할 것이냐. 그렇죠. 지속적으로 거기에 머물러서 어떤 생태계가 이루어져야지만 그 생태계에서 어떤 재화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이 일어날 건데
뭐 저희는 사실 이제 어린 아이들의 어떤 타겟이다 보니까 조금 그런 교육적인 거를 좀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가서 하는 것들은 뭐 직업 체험이 될 수도 있고 뭐 어떤 뭐 거기서 친구를 만난다든가 예. 뭐 아니면 자기가 뭐 이제 뭐 꾸며놓은 것을 뭐 자랑을 한다든가 어떤 그런 부분들이 어떤 메타버스라고 하는 세상에서 예.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문제는 그 세상이 얼마나 질리지 않을까랍니다. 그러니까 뭐 게임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이제 약간의 어떤 뭐 확률형 아이템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계속 약간 중독적인 요소를 넣어야지만 이제 머물러야지 그게 가능한 세상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저희는 그런 것들을 조금 성취감 있는, 그러니까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것들이 어떤 자신의 가상 세계에서 인정을 받는다든가 어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자아가 조금 더 실현된다든가 어떤 이런 방향성의 메타버스가 조금 앞으로 좀 변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게임 기반의 메타버스가 많아서 네. 사실 좀 뭐랄까 중독적인 면이 있었는데 이제는 순한 맛이 좀 필요하다. 예, 맞습니다. 그런 시점이라고 예.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러면 이제 대표님 보시기에는 메타버스를 여러 가지를 좀 많이 구경도 하시고 체험도 예, 하셨을 것 예. 같아요. 사업이 잘 진행되거나 아니면은 좀 궁극적으로 지향점이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서비스들이 좀 현재 있습니까? 이거는 굉장히 좀 오래된 서비스인데 그것도 이제 메타버스라고 하죠. 이제 해외에 있는 서비스 중에서 예. 아이들이 이제 자신의 가상의 공간에 가서 상점을 엽니다. 호텔이라든가. 오. 그래서 그 상점이 이제 친구들끼리 거래도 하고 예. 뭐 호텔 같은 거를 만들어서 숙박을 하고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어떤 경제 생태계를 만드는 그 플랫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저도 참고를 좀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괜히 좀 선순환 기능이라고 보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어떤 가상의 경제, 뭐 저희가 이제 아이들이나 뭐 청소년까지도 어떤 경제 활동이라는 걸 사실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어떤 그런 가상 재화를 뭐 가게를 연다든가 뭐 어떤 걸 홍보를 한다든가 그리고 이제 운영자를 모집한다든가 어떤 그런 부분으로 어떤 경제 시스템 같은 것들로 메타버스를 만들어서 거기서 발생하는 어떤 재화라든가 어떤 수익화 이런 것들도 새로운 체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근데 계속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사실 타겟층이 아이들이다 보니까 아이들의 교육적인 예. 면을 좀 더 강조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회사 입장에서는 이게 아이들이 결제권이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뭐 아이들이 직접 뭐 결제를 한 인증을 하지도 못하고 예. 보통 부모님의 힘을 빌리게 되는데 부모님과 아이들의 의견이 다르거나 예. 생각이 다르거나 예. 지향점이 다를 수도 있어서 그런 수익이 잘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저희 제품은 이제 사업 모델이라는 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기본적으로 이제 홍보를 해서 그러니까 일반 소비자한테 파는 B2C 모델이 있는 반면에 예. 일반 뭐 유치원이나 학교 그리고 뭐 이제 이런 기관들에서 필요로 하는 B2B하고 B2G 모델도 있거든요. 정부 대상으로, 관 그렇죠. 대상으로. 예.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니즈가 디지털을 접목한 교구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게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굉장히 높고요. 이제 스팀 교육이라고 하는 쉽게 얘기해서 어떤 예술, 문화, 뭐 이런 기술, 엔지니어링이 결합된 어떤 그런 교육에 대한 어떤 니즈들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저희가 기대하는 바는 어떤 그런 기관에서 아이들이 저희 제품을 체험하고 더 놀고 싶은데 못 놀 경우에 어떤 예. 온라인에서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대치로 사업을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일반 소비자도 대상이지만 예. B2B라든지 예. 이제 관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도 많이 가능한 상황. 그러면은 그 말씀 때문에 제가 궁금해지는데 관에서 만약에 하면 정책 때문에 예. 그런 메타버스 콘텐츠를 원할 텐데 예. 하고자 하는 게 뭘까요? 관에서는. 사실 관에서 제가 어떤 니즈가 있다기보다는 예. 이제 실질적으로 국내는 이제 교육들이 계속 변화를 하는데 예. 그 변하는 거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트렌드라든가 그런 거에 대한 필요한 교구들이 많이 필요한데 저희들이 그 다양성의 하나인 그 IT와 어떤 결합한 교구의 어떤 한 파트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덧붙이자면 제가 이제 작년에 이제 거의 한 매달 이제 뭐 아시아 쪽, 뭐 태국, 뭐 중국, 대만, 뭐 일본, 베트남, 싱가포르 이런 데를 좀 방문을 했어요. 예. 그러면서 굉장히 느낀 니즈가 뭐냐면 코로나 아까 얘기한 이전 이후하고 다른 게 아시아에 나갔더만 한국이 선진국이 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아시다시피 이제 K 컨텐츠의 힘이라는 게 굉장하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이제 궁금증들이 생기잖아요. 도대체 한국이라는 나라는 어떻게 교육을 받고 있길래 이러한 좋은 컨텐츠를 만들까? 이제 그런 소구점이 저희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무엇이 다른가? 그렇죠. 그런 것들이 저희 같이 융복합 스팀 뭐 이런 메타버스 교육용 제품을 만들었을 때 한국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으면 그 부분을 또 해외로 수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빌미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네, 이제 해외 말씀하신 김에 해외 얘기도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예. 사실 교육 방법이라는 게 언어도 각국이 다르기 때문에 예. 좀 차별점이 있을 것 같고 예. 또 생각하는 방법도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예. 우리나라를 제외한 나머지 나라에서는 지금 메타버스 교육 콘텐츠들은 어떻게 지금 발달이 돼 있습니까? 뭐 제가 뭐 짧은 시간 안에 뭐 갔다 온 거라서 예. 뭐 전부를 다 알 수는 없지만 예, 예. 사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어떤 그 얘기하고 있는 교육 트렌드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건 이제 스팀이라고 하는 용어가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스팀. 예. 그 게임 플랫폼 스팀 말고요. 예, 아닙니다. 예, 예. 그러니까 STEM으로 쓰기도 하고 STEAM으로 쓰기라도 예. 하는데요. 그러니까 뭐 사이언스, 뭐 매스, 그 테크놀로지 그리고 그 엔지니어링, 뭐 매스매틱스, 뭐 거기다 이제 아트까지 넣으면 합성어군요. 합성어로 이제 예. 쓰는 건데 이제 앞으로의 교육은 이제 뭐 요즘 많이 나오고 있는 얘기지만 앞으로 개발자들이 과연 지금 구글이라든가 뭐 네. 요즘 화두가 많이 되고 있는 뭐 챗 GPT 같은 인공지능을 직접 개발해서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프로가 되겠느냐. 실질론적으로는 그 만들어진 좋은 기술들을 어떻게 응용을 할 수 있느냐가 조금 더 교육에 편중이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융복합적인 사고의 어떤 교구들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좀 글로벌하게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메타버스에 대한 교육도 한 파트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해외로 진출하기가 좀 용이하다는 어떤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을 서비스로 활용하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사실 조금 더 중요하다고 보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실제로 그러면은 그런 형태의 서비스나 콘텐츠 같은 게 뭐 미국이나 이런 그 선진국에서는 좀 나온 게 있습니까? 뭐 이제 엔지니어링 어떤 기술을 결합한 어떤 뭐 이런 블록 교구라든가 예. 뭐 아니면 뭐 어떤 수학적 사고 방식을 뭐 결합한 거라든가 뭐 이런 부분으로 이제 좀 하고 있는 교구들이 많이 나오고 있긴 한데요. 네. 아직 저희처럼 이런 IT를 접목한 교구는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IT를 접목한 거는 이제 대표님 사업장이 최초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렇게까지는 것 아니고요. 같은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워낙 거대한 이제 이미 생태계를 하드웨어나 제조로 만들어 놓으신 예. 분들은 그게 이제 흘러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새로운 시도를 하기에는 이제 부담스러우신 것 뿐이죠. 변화가.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사실은 이게 뭐 성공할지 안 할지를 모르는 이제 말 그대로 벤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한번 모험을 하는 셈 치고 시도를 하는 거기 때문에 운이 좋게도 조금 이제 코로나라고 하는 것들이 저희랑 맞물려 가지고 조금 저희한테 도움이 된 거꾸로 네. 이런 상황이 된 거죠. 네, 모순적으로 코로나가 네. 이제 회사에는 도움이 됐는데 네. 근데 사실 국내에서 한정적으로만 사업을 하기에는 네. 조금 기술력이라든지 아이디어가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이런 국내에 있는 좋은 메타버스 사업들이 해외로 좀 진출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예, 예. 뭐가 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바로 질문을 드리기가 참 어려운 질문을 주셔서 그런데 예, 제가 예. 뭐 정보 관계자 아니다 보니까 그런데 일단은 그 제일 중요한 거는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나가 봐야죠. 만나보고 사람들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면 저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한국이라고 하는 이 K 콘텐츠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브랜드 밸류가 높아졌다고 믿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원래는 이제 예전에 이제 외국계 회사를 다니면서 굉장히 해외 출장을 많이 다녔는데 요 근래처럼 한국 제품들이 도처에 분포돼 있는 거는 정말 처음 경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뭐 이런 일반 뭐 편의점을 가도 한국 라면, 뭐 소주 같은 것들을 접할 수 있고 예. 어딜 가도 한국 노래가 나오는 거를 보면서 한국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제품들, 뭐 컨텐츠 이런 것들에 조금 더 자신감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단 시도를 하다 보면 그쪽 시장에서 요구하는 요구점이 있을 거니까 거기에 맞춰서 어떤
뭐 커스터마이징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최적화를 시키다 보면 그 길들이 좀 있을 거고 우리나라가 이제 어떤 메타버스라든가 뭐 이런 트렌드에 좀 많이 빠르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이제 같이 좀 융합점을 찾으면 굉장히 큰 가능성을 갖고 있는 시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이제 뭐 메타버스 교육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거창하다고 하시는데 이제 IT 메타버스 교육을 해외 수출하려면은 조금 더 이제 한국적인 게 차라리 나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해외를 이제 다니시면서 보면은 우리나라 콘텐츠가 잘 팔리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럴 때에 이 성공 요인을 좀 발견하신 부분들이 있어요? 굉장히 치열하지 않습니까, 한국은? 그러니까 그 치열한 경쟁 속에서 만들어낸 것들이 안 좋을 수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일을 하고 늘 새로운 걸 만들어야지만 살아남는 데다 보니까 그 컨텐츠가 경쟁력을 가지는 거고요. 굉장히 좋은 형태로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무래도 제일 큰 게 아닐까 싶습니다. 좀 서글프지만 사실상 인정될 수밖에 없는 내용이겠죠. 제가 얼마 전에 기사를 하나 봤는데 옛날에 이제 신토부리 하면은 우리나라 고유의 그런데 외국에 나가면은 이게 뭐야 이런 게 많았는데 요즘은 굉장히 우리나라께 전 세계적으로 유니버셜한 디자인과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런 설명을 많이 들은 적이 있거든요. 실제로도 지금 하고 계시는 그 업계에서도 좀 그런 게 보이는지. 교육은 아직은 좀 솔직히 그런 트렌드를 빨리 따라가는 건 아니고요. 제가 기대하는 건 그런 게 있습니다. 이제 뭐 어린 시절에 저희가 이제 탈무드 같은 거를 읽은 기억이 있죠. 탈무드. 탈무드를 왜 읽었냐? 그러면 유태인이라고 되는 종족 이게 뭐 인족이 굉장히 똑똑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 사람들이 했던 게 탈무드라는 책인데 이걸 읽으면 굉장히 똑똑해진다. 본받을 수 있다. 그렇죠. 약간 이런 트렌드가 있었던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어릴 때 TV를 틀면 뭐 그냥 TV 메인 채널에 뭐 외화, 그러니까 미국 외화 그리고 만화, 애영화는 거의 다 일본 이 선진국들이 가져가는 컨텐츠라는 어떤 그런 맹신 같은 게 있었잖아요. 그럼요. 이런 것들은 굉장히 대단한 나라들이다라고 했는데 이제 아시아 전 세계에서 그런 컨텐츠들을 저희 어릴 때 봤던 선진국의 컨텐츠랑 똑같이 소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 부분이 저는 경쟁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무의식 중에 이거는 선진국이라고 이제 인식을 하고 있는 거죠. 소비자들이, 해외 소비자들이. 네. 이제 메타버스 얘기로 잠깐 다시 돌아가세요. 이제 메타버스에서 국내에서 이제 메타버스 사업을 진행하거나 서비스를 만들고 있는 분들을 많이 보실 것 같아요. 만나보시고 그러면은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는 지금 그런 어려움들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수익화가 가장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익화. 사실상 아까 저희가 계속 고민했던 부분이 소비자들이 과연 가상에 있는 콘텐츠를 얼마나 소비를 할 거냐.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금 메타버스 콘텐츠의 주 이용자들이 어린 아이들인데 그 어린 아이들이 그거를 사기에는 금액적인 한계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궁금한 게 실제로 어린아이들이 메타버스를 더 많이 하나요? 어른들보다? 실제 현재 뭐 저는 그걸 뭐 제가 정확한 통계가 있지는 않지만 뭐 가장 유명하다고 얘기하는 게 로블록스인데 대부분 초등 정도의 소비자들이 주로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소비자들이 이제 어린이들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실제로 결제력이 없기 때문에 크기까지 기다리기엔 또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았고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회사의 존폐가 갈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저는 아까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메타버스라고 하는 것들을 그냥 지금 잘 되고 있는 어떤 플랫폼에 한정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실제로는 어떤 다른 뭐 성인용 메타버스도 존재할 수도 있고요. 그런 어떤 다양한 분야로 이제 막 그 시작점, 이제 첫 걸음마 단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업체들이 여러 가지로 이제 새로운 것들을 만들다 보면 어떤 새로운 사업 모델이 나오고 또 후발주자들이 나오면서 뭐 퍼스트 무버하고 팔로워가 이제 계속 섞이면서 어떤 새로운 모델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뭐 메타버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면은 이제 뭉뚱그려서 되게 상업적으로 변질돼가는 메타버스, 어른들의 세상 요것만 생각을 하는데 아이들이 만들어가는 메타버스도 또 일부분은 존재할 수 있다는 거를 잊고 살았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메타버스 교육 콘텐츠를 만들고 계신데 이게 앞으로도 계속 커 나가고 지속 가능하게 해외 진출로서 성공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시도죠.
사실은 해보는 거. 예, 계속 그 똑같은 문화권의 사람들한테 하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이 사물을 만드는 어떤 메타버스 콘텐츠를 만들었는데 예. 이거를 뭐 아랍권이라든가 이제 회교권, 그러니까 이슬람권으로 소개를 한다면 거기에 들어가는 콘텐츠는 또 다른 얘기거든요. 완전 다르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뭐 해변을 생각하시면 어떤 느낌이세요? 해변? 따뜻하고 화려하고 파랗고. 예를 들어서 남미에서 해변을 물어보면요. 예. 약간의 어떤 무슨 살인 사건 것들이 날 것 같은 네. 음침하고 가면 안 되는 곳, 그래요? 밤바다 이런 또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제 그걸 이제 표현해서 이제 약간 외래용어는 컬처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데 네. 어떤 컨텐츠라든가 어떤 만드는 제품이 해외로 나갈 때 그 문화와 계속 협의를 통해서 최적화를 시키는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좀 소통을 하고 뭐 그쪽 말로 영어 표현은 이제 킵인 터치라고 이제 계속 서로 이제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들이 제일 중요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네, 현지화를 성공적으로 하고 정서를 이해하는 게 네. 앞으로 이제 메타버스 콘텐츠의 네. 성패를 가를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오늘 구니스의 이윤재 대표와 함께 메타버스 교육 콘텐츠 관련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인포맥스티 오늘 순서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보신 내용은요, 유튜브 채널 연합뉴스 경제TV에서 다시 한번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 파도가 한번 들이치면은 와르르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만 알고 있으면 괜찮았을 텐데 블록체인이 처음인 여러분 지금 주목하세요. 비트코인을 필두로 해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가상화폐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있습니다. 개인이나 기업들은 가상화폐를 신규로 발행하기도 하고 전 세계로 유통하기도 하면서 새로운 경제 논리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분야에 오래 활동하면서 초보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참 많이 봤습니다. 얼마 전 있었던 FTX 사태처럼 거래소를 과신해서 거래소에 많은 돈을 넣어뒀다가 큰 피해를 보신 경우도 보았습니다. 코인을 잘못 전송해서 금전적 피해를 보신 경우도 있었고요. 거래소에서 입출금을 할 때 네트워크 선택을 잘못하셔가지고 힘들게 복구하신 경우도 종종 보았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지갑 보안을 잘 모르셔가지고 해킹 또는 피싱을 당해가지고 큰 금전적 피해를 보신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에서는 이러한 일들을 피하고 이겨내기 위한 기본기를 가르쳐 드립니다. 여러분, 강의를 볼 시간이 없으시다고요? 하루에 1시간씩 딱 일주일만 투자하십시오. 블록체인의 정확한 개념을 머릿속에 그려낼 수 있을 겁니다. 초보자들을 위해서 기초와 실전을 융합해서 구성했습니다. 첫 번째, 쉬운 개념 설명입니다. 지갑 만들기, 전송, 들어는 봤지만 알기 어려운 이런 내용들을 개념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용어 정리입니다. 하드포크, 스테이블 코인, 어렵다는 느낌이 드는 용어들을 제가 또 쉽게 정리해 드렸습니다. 세 번째, 실전 적용입니다. 기초적이지만 막상 닥치면은 초보자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들 있죠. 스스로 분석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드립니다. 블록체인과 친해지는 가장 쉬운 지름길,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